레비나스는 시간과 타자를 통해 존재자가 겪는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고독은 존재자와 그의 존재 작업 사이에 뗄 수 없는 통합으로 나타납니다. 즉 고독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를 떠맡는 사건, 바로 홀로서기의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홀로서기로 등장한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를 벗어날 수 없고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데 이를 주체의 물질성이라 합니다. 이렇게 존재자는 필연적으로 주체의 출현과 함께 물질성을 수반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홀로서기의 사건은 주체의 출현이며 동시에 여기서 주체의 고독과 물질성이 등장합니다. 물질은 홀로서기의 불행이다. 고독과 물질성은 서로 어울린다. 고독은 말하자면 물질로 가득 찬 일상적 삶의 동반자다. 물질에 대한 걱정이 홀로서기 자체에서 생기고 또한 이 걱정은 존재자로서의 우리의 자유사건의 표현인 한에서는 일상적 삶은 우리의 고독에서 나오며 고독의 진정한 성취이며 속 깊은 불행에 대응하고자 하는 무한히 진지한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상적 삶은 타락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우리의 형이상학적 운명에 대한 배신과도 거리가 멀다. 일상적 삶은 구원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 번 읽다 거꾸로 읽으며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을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은 일상적 삶을 무시하고 폄하하며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주체의 일상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주체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고독, 물질성의 극복은 지금, 이곳에, 바로 일상적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독합니다. 레비나스의 주체 이해에서 볼 때 자신의 존재를 떠맡은 존재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물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보아도 물질에 대한 주체의 고통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홀로서기를 통해 나타난 주체가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이고 레비나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일상적 삶에 몰두하라 말하는 것이죠. 레비나스는 이렇게 고독과 물질성을 존재자와 연결짓고 이해하는 일이 현대 철학이 모두 부딪히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독과 물질성 중 어느 하나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자는 그 자체로 고독하며 물질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예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 사이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해방이라는 물질성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고독을 주체의 물질성에 관련 지을 때 이때 물질성은 자기 자신에게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와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이 그 자신에게 속한 무게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의 물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와 자아 사이의 연결을 끊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주체의 근본적인 발걸음을 구성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레비나스는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존재자는 홀로서기로 등장하고 이때 존재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물질에 매이게 됩니다. 이러한 고독과 물질성에 대한 구원은 주체의 일상적 삶에서 일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레비나스의 철학입니다. 일상적 삶 속에서 세계 안에서 주체가 지닌 물질적 구조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와 자기 사이에 사이가 나타난다. 동일한 주체는 즉시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는 주체의 등장과 함께 등장합니다. 주체는 여기, 지금 자신을 구성함으로써 하이데거적인 세계 안의 존재가 됩니다. 레비나스는 존재의 무거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을 이러한 세계라 말합니다. 세계는 신체적 존재의 물질적 기반인 먹거리의 총체로 주체에게 물질적 욕구를 채워줄 양식을 제공합니다. 주체의 세계 안에서의 삶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고 그 무엇과의 관계를 향유라 합니다. 향유는 존재 방식이자 빛과 인식이라는 감각작용입니다. 향유는 대상을 흡수하지만 동시에 대상과 거리를 두고 존재합니다. 또 자기 동일성 안에선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지만 세계 안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대신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어 주체는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됩니다. 이렇게 향유는 주체를 대상과 자기 자신 사이에 둡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은 이미 최초의 물질성으로부터 해방되는 방식인데 이것에 의해 주체는 완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향유의 빛과 인식은 주체를 고독과 물질성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진 대상, 향유하는 대상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가 그것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주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향유는 자기 동일성에 매인 주체를 분리하지만 고독을 극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빛은 그것들 자체로 존재자인 한에서 존재자의 고독을 완성하며 완전히 유일하고 독특한 지표가 되어야 할 그 목표를 수행합니다. 세계 속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은 모든 것을 자신의 보편성 안에서 포괄하면서 그 자체로 고독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든 대상들은 의식을 가진 주체, 홀로서기를 통해 나타난 주체를 통해서만 설명되어질 뿐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향유를 통해서는 주체가 진정한 타자를 만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을 통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치 자기 동일화가 이루어지듯 자신에게로 환원시키는 일이 나타납니다. 레비나스가 지적하는 전체성의 폭력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시간과 타자 제2강에서는 주체의 물질성에 집중하며 세계 속에서 주체가 대상을 대하는 방식, 바로 향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부분은 데카르트 이후 서양 철학이 인간을 사유하는 존재로 규정해왔고 이러한 관념론이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맞다 할 수 있는지 문제 삼는 일입니다. 데카르트 이후 관념론은 사유를 나의 나됨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고 주체의 본질로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신체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주체의 사유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신에게로 환원시키고 파괴하는 전체성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레비나스에게 향유와 같아 보입니다. 이 향유가 신체성과 물질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점에서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유와 향유는 모두 주체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한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을 예로 들어보자면 기성세대는 청년세대를 볼 때 그들의 아픔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이를 기성세대의 향유 또는 사유라 합시다. 이때의 향유는 기성세대에 초점이 있지 청년세대에 대한 진정한 공감, 이해는 아닙니다. 나 때는 더했어 라는 자신들의 이해로 청년들을 바라보고 환원시키며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죠. 이는 진정 청년세대라는 타자를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내뱉는 기성세대의 모습이 청년세대의 미래이자 구원이라 여기는 오만이자 폭력입니다. 반면 레비나스는 주체가 겪는 신체성과 물질성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의 일상적 삶을 이야기하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에 대해 청춘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고민합니다. 신체성과 물질성을 지닌 청춘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뿐 아니라 모든 주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해결하는 길은 대상에 대한 사유, 향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레비나스에게 신체성과 물질성에 대한 강조가 중요한 이유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고 제3강에서 살펴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